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카톡 알림 하나에 심장이 뛰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크롤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마지막 메시지가 누구 것입니까? 그 전 메시지는요? 그 전전 메시지는요? 전부 내 것입니다. 잘 잤어? 내가 먼저. 오늘 뭐해? 내가 먼저. 밥 먹었어? 또 내가 먼저. 상대는 답장은 합니다. 이익십은 아닙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패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내가 더 좋아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이 바뀝니다.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안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연락 안 하려나?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해 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사흘을 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그제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춘다는 사실을. 혹시 이런 상황이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의 구조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이 모든 에너지를 쏟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의 뇌는 당신을 점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할수록 상대는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 이 구조를 모르면 진심을 쏟을수록 오히려 상대는 멀어집니다. 2024년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관계역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 만족도를 결정짓는 건 연락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자존감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락의 방향이 곧 관계의 권력 구조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8가지 심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들은 상대를 밀어내거나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나를 생각할 여백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가 먼저 연락할 이유를 심어주는 것.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관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모르고 지금처럼 계속 먼저 연락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뇌에 각인된 패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패턴을 깨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에서 먼저 끝내기입니다. 대화가 재미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더 오래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웃음이 터지고 이야기가 물 흐르듯 흘러가고 서로의 말에 리액션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최대한 밀려야 해.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를 끝없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미있는 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웃음의 빈도가 줄고 리액션이 느려지고 슬슬 할 말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럼 나 이만 잘게 나는 어색한 마무리로 끝납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상대의 머릿속의 마지막 인상이 어색한 침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피크핸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경험 전체를 통째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두 가지만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가장 감정이 강렬했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두 가지가 그 경험 전체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도 마지막에 비를 맞으며 1시간을 기다렸다면 뇌는 그날 별로였어 라고 저장합니다. 대화도 똑같습니다. 2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어도 마지막 10분이 어색했다면 상대의 뇌에는 그 대화, 뭔가 좀 늘어졌지? 라는 평가가 남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화가 가장 즐거운 바로 그 순간, 절정의 타이밍에 먼저 끝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한창 웃고 있을 때 진짜 재밌다. 근데 나 이만 가봐야 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는 벌써? 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아쉬움이 핵심입니다. 뇌에 저장되는 마지막 감정이 아쉬움이면 전체 대화가 최고로 즐거웠던 경험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쉬움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로 바뀝니다. 이 욕구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먼저 연락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즐거움을 다시 채우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너무 짧게 끊으면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서운함과 아쉬움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서운함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에서 오고, 아쉬움은 이 사람과 더 있고 싶었는데에서 옵니다. 정점에서 끊으면 상대는 서운한 게 아니라 아쉬운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 아쉬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다음화 예고 남기기입니다.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세요.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다음화 예고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장면에서 뚝 끊깁니다.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데 다음 편을 눌러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완료된 일보다 미완료된 일을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한 내용은 시험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지만 결말을 못 본 드라마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처럼요. 대화에도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로 정점에서 대화를 끊으면서 이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아, 맞다. 나 지난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겪었는데 이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지금 하기엔 너무 길어. 이 순간 상대의 뇌에는 미완성 과제가 하나 심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궁금증은 상대가 의식적으로 지우려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가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참다 못해 연락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 뭐였어? 이 연락은 상대가 스스로 한 겁니다.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상대의 뇌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고를 너무 거창하게 만들면 역효과가 납니다. 인생을 바꾼 일이 있었어 라고 해놓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꺼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가볍게 재밌는 거, 신기한 거, 웃긴 거 정도로 던져놓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즉답 자판기 끄기.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보세요. 상대에게서 카톡이 오면 몇 초 만에 답장하십니까? 진동이 울리기도 전에 화면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자마자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1초 만에 답장. 어떤 시간대든 상관없이 즉각 반응. 새벽 이시에 와도 바로 답장. 점심시간에 와도 바로 답장. 회의 중에 와도 화장실 가서 바로 답장.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고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뇌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 손에 잡히는 것은 귀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24시간 살 수 있는 물은 아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물 한 모금은 생명처럼 느껴집니다. 물의 본질은 같습니다. 달라진 건 구하기 어려운 정도, 즉 희소성 뿐입니다. 즉답이 문제가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궁금증 자체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로 답이 오면 상대의 뇌는 안심하고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 화면에 적당한 시간 뒤에 답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미세한 공백이 생깁니다. 뭐 하고 있길래 답이 없지? 혹시 누구 만나고 있나? 바쁜 일이 생겼나? 이 궁금증이 상대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키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답장을 안 하고 있는 시간에 상대는 오히려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익십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게임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의 리듬대로 사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운동할 때는 폰을 내려놓고 일할 때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러다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답장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인상이 형성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근황의 여백입니다. 혹시 상대에게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일어났어. 점심에 오늘 점심 이거 먹었어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녁에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 하면서 일상 전체를 중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상대와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거고 그래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효과를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화를 생각해보세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결말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부터 결말까지 전부 다 스포일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극장에 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궁금증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여주면 상대가 궁금해할 게 남지 않습니다. 물어볼 게 없으니 연락할 명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편 대신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진짜 신기한 데 갔다 왔는데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누구와 갔는지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궁금해집니다. 어디? 뭐 했는데? 누구랑? 이 질문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가 상대가 먼저 시작한 대화입니다. 상대가 질문하면 그때 조금씩 풀어주면 됩니다. 전부 다 한 번에 주지 말고 마치 선물 포장을 한 겹씩 벗기듯이 천천히 공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기가 궁금해서 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자각이 반복되면 상대 스스로가 관계에 투자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내 일상에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겨두세요. 전부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게 상대에게 연락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5번째 기술입니다. 연상 앵커 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까? 어떤 카페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통째로 재생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뇌에 연상 앵커를 심어 놓은 겁니다. 뇌는 특정 감각 자극과 특정 인물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합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듣고 침을 흘린 것처럼 사람의 뇌도 특정 노래, 특정 향기, 특정 음식과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함께 경험하면 나중에는 그 자극만으로도 그 사람을 자동 소환합니다.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연에 맡기는 거고 알면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향수를 뿌리세요. 나중에 길에서 비슷한 향이 스치기만 해도 상대의 뇌는 당신을 호출합니다. 특정 노래를 함께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 노래가 카페에서, 차 안에서 우연히 흘러나올 때마다 상대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이건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야 라고 말해둔 음식을 상대가 어디서 마주치면 당신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앵커가 심어지면 상대의 일상 자체가 당신을 떠올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출근길 노래, 점심에 지나친 카페, 퇴근 후 맡은 향기. 떠올리는 횟수가 쌓이면 상대의 손은 자연스럽게 폰을 향합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생각났어. 이 연락은 당신이 시킨 게 아닙니다. 상대의 뇌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온 연락. 이게 연상 앵커의 진짜 위력입니다. 6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부탁하기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의회 의원이었던 시절, 그를 극도로 싫어하는 정적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험담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선물을 보내거나 식사를 대접하며 화해를 시도했겠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의원이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께서 소장하신 그 귀한 책을 며칠만 빌려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 편지가 정중했기에 의원은 책을 빌려줬습니다. 프랭클린은 며칠 후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입니다. 정적이었던 의원이 프랭클린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니 결국 두 사람은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의원의 뇌 속에서 이런 충돌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나는 방금 이 사람을 도와줬다. 뇌는 이 모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건 이 사람이 나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이게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실전 적용의 핵심은 상대가 잘하는 분야에서 가벼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네가 잘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당신에 대한 호감을 자동으로 생성시킵니다. 단, 무거운 부탁은 역효과입니다. 커피 취향을 물어보거나 짧은 조언을 구하는 정도.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던지세요. 작은 부탁 하나가 상대의 뇌 회로를 바꿔놓습니다. 7번째 기술입니다. 의외성의 갭.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4가지 유형의 평가자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좋게 평가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나쁘게 바뀐 사람, 그리고 처음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호감을 보인 사람.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매력을 느낀 상대는 처음부터 잘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다가 나중에 호감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스는 이걸 획득 상실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뇌는 일관된 자극에는 빠르게 무뎌집니다. 매일 칭찬만 하는 사람의 칭찬은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예상 밖의 변화에는 뇌가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무관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여주는 따뜻함은
뇌에 강렬한 보상 신호를 쏘는 겁니다. 이걸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어느 날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상대는 멈칫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늘 진지하기만 했다면 갑자기 엉뚱한 유머를 터뜨려보세요. 그 갭에서 강한 매력이 발생합니다.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 앞에서 한 가지 모습만 고정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건 곧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건 뇌가 흥미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마세요. 타이밍을 잡아서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기술입니다. 우리만의 암호 만들기. 사회심리학에 내 집단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본능적으로 편애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팀 동료.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감과 신뢰를 부여합니다. 이건 인류가 수만 년간 집단 속에서 생존해온 진화의 흔적입니다. 뇌에 새겨진 본능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본능을 두 사람 사이에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둘만 아는 농담을 만드세요. 함께 겪었던 에피소드에서 탄생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농담. 그때 그 사건 한마디면 둘만 웃음이 터지는 기억. 둘만 쓰는 별명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특정 이모티콘에 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깁니다. 이 농담을 이해하는 건 세상에서 나와 이 사람뿐이야. 이 소속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들은 일상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불시에 작동합니다. 길을 걷다가 그 농담과 관련된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 당신이 떠오릅니다. 이거 보면 분명 웃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카톡창을 열고 있습니다. 5번째 기술이었던 연상 앵커가 감각으로 나를 떠올리게 만든다면 이 기술은 의미와 소속감으로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감각은 스칠 수 있지만 소속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심리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점에서 먼저 끝내기, 다음화 예고 남기기, 즉답 자판기 끄기, 근황의 여백, 연상 앵커 심기, 작은 부탁하기, 의외성의 갭, 우리만의 암호 만들기. 이 8가지를 관통하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생각할 여백과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게임도 조종도 아닙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 구조에서는 상대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궁금해할 틈도, 그리워할 시간도, 먼저 손을 내밀 이유도 내가 전부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기술들은 그 공간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멈췄을 때 진짜로 연락이 끊기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쪽의 노력으로만 유지되던 일방통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건 아프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여백을 만들었을 때 상대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다가온다면 그때 비로소 이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대의 카톡 한 줄에 하루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리듬대로 밥을 먹고 내 리듬대로 일하고 내 리듬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 리듬을 되찾는 순간 상대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내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기 삶의 중심이 잡힌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8가지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대화 하나를 가장 재밌는 순간에 먼저 끝내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기울어져 있던 관계 하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에도 깊이 있는 심리학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내 리듬대로 사세요.